영국의 아주 고위 외교관이자 찰스 2세의 최측근이었던 사람이에요. 찰스 2세도 앞서 우리가 봤듯이 대단히 친중국적인 사람이지만 그 동생인 제임스 2세도 아주 친중국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대단히 친중국적이고 찰스 2세보다도 중국을 더 잘 알고 있었고 공자 경전을 직접 읽은 사람이에요. 뒤에 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당시로서는 공자 경전이 온전하게나마 제대로 번역된 것은 중국 철학자 공자라는 거였는데, 물론 맹자를 뺀 사서 중에 맹자를 빼고 3서만 번역됐어요. 근데 라틴어로 되어 있었는데 이 책은 단 한 번도 완역된 영역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영역이 나오긴 했었는데 나중에 아주 축약돼 가지고 10분의 1로 축약된 책이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이라는 책으로, 그 모럴 오브 차이니스 필로소퍼, 콘푸시우스 또 차이니스 필로소퍼라는 책이 나온 적은 있지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거하고. 근데 그런 요약본 외에는 나온 적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그 먼데 영국에서 파리가 대단히 먼데 파리에서 출판된 이 책을 인지를 하고 그 책을 언급하고 있어요. 끝내 다 구해서 읽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왕의 최측근이니까 로얄 소사이어티에 이 책은 와 있었고, 그런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 박물관에도 한 권씩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이 책은 더 이상 찍히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충분히 많이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도서관에는 다 보냈어요. 그 비용은 루이 14세가 됐다. 루이 14세도 못지않게 친중국적인 사람이었고, 중국적인 정책을 몇 가지 빼놓고는, 반대로 간 거 빼놓고는 정확히 중국을 그대로 배워서 본보기로 집행하려고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중앙집권주의였다. 중앙집권주의. 그러니까 뭐 루이 14세가 중앙집권제를 도입했다고 그러면 루이 14세의 고유한 아이디어로 알면서 서양에서 떠들거나 극동에서 학자들이 떠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다 중국 정책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 마치 작은 왕처럼 군림하는 대귀족들을 박살내는가, 그걸 박살내고 어떻게 왕권으로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는가, 그게 당시로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읽어봐. 제6절 윌리엄 템플의 공자 예찬과 영국의 중국 내각제 도입. 영국 경험론의 비조 프란시스 베이컨은 중국을 잘 알고 유럽인들에 대한 중국의 문호 폐쇄 정책에 대해 불만이 있었을지라도 중국 예찬을 여기저기서 쏟아놓았다. 상론했듯이 그의 뉴 아틀란티스도 중국인들의 기술과 발명 재간을 음양으로 모방해서 저술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윌리엄 템플은 베이컨보다 더 나아가 공자와 중국을 지극히 예찬하는 전형적 중국 애호가였다. 중국과 공자에 대한 논의가 집중된 그의 글은 고대 학문과 현대 학문에 관한 에세이와 영웅적 덕성에 관한 공자 저작이 최근 프랑스에서 몇몇 예수의 선교사들에 의해 공자의 저작이라는 제목 아래 박식한 서문을 달고 라틴어로 인쇄되었다. 영웅적 덕성에 관해서 내가 인용하고 있는데, 이 가장 중요한 저작을 읽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전까지 우리가 다뤘던 사람들은 이 저작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근데 내가 다룬 사람 중에는 영국 사람 중에는 최초로 이걸 본 사람이니까 공자의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좀 다르다고 봐야 돼요. 심도가. 자. 공자 저작이 템플이 말하는 이 공자의 저작은 1687년 파리에서 출판된 중국 철학자 공자임이 틀림없고, 요즘이라는 말은 그가 이 책을 읽은 해가 1687년에서 1688년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1679년 추밀원을 중국식 내각제로 개혁하기 전후로 집필된 고대 학문과 현대 학문에 관한 에세이와 영웅적 덕성에 관하여라는 두 에세이는 템플이 추밀원 개혁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자신의 중국 지식을 정리한 글들이다. 그가 이 두 글에서 인용하는 책들은 대체로 이 내각제 개혁을 단행하기 훨씬 전에 출판된 것들이다. 고대 학문과 현대 학문에 관한 에세이에서 공자와 중국에 대한 언급은 간략한 편이지만 공자와 중국 철학에 대한 놀라운 주장을 담고 있다.
그리고 영웅적 덕성에 관하여 해서 공자와 중국에 대한 논의는 20쪽에 달하고 대단히 상세하다. 6-1 고대 힐합 철학의 원천으로서의 공자와 중국. 그 논문 2개 빼놓고는 공자를 아니, 중국 철학이나 공자 철학을 다룬 게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여러 다른 에세이들에서도 인용을 한다. 다만 공자라는 말을 하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내용은 뭐 공자 철학이니까 바로 나 같은 사람이 보면 알아버리죠. 자. 템플은 영국에서 가장 전면적인 중국 예찬자였다. 템플의 중국 열광과 공자 숭배는 존 웹의 열정보다 더 설득력 있고 더 전파력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 그의 견해는 본성적으로 냉철한 학문 정신의 증류수였고 중국의 탁월성에 대한 그의 판단은 종신토록 계속된 공무 참여에 의해 잘 조절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그의 탐구 관심은 중국 관련 서적에 관한 서신을 주고받는 1654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템플의 공자 찬양은 특히 공자의 기질과 관계가 깊다. 템플의 회의적 정신은 공자의 회의주의적 자세에 강렬한 매력을 느꼈다. 이 매력과 관심은 아주 강렬해서 동시대 성직자들에게서 깊은 혐의를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이게 가령 공자의 신에 대한 입장, 귀신은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사람을 잘 섬기지도 못하는데 귀신을 섬기는 걸 물어보느냐고 핀잔주죠. 죽음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죽음이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하니까 사는 것도 잘 모르겠는데 죽음을 어찌 잘 알겠느냐 거꾸로 핀잔주고, 전형적인 회의주의적인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입장을 취하는 게 진정한 지식이라고 그랬죠. 죽어버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며, 죽어버리면 아예 우리한테 전할 수가 없으니까 죽은 자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산 자는 아는 척 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라고. 유튜브도 보면 뭐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유튜브 많이 방송하는 그 예수쟁이 먼쟁이들 많대. 예수쟁이 불교쟁이 막 많더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다음에 신에 대해서 뭐 만져본 적도 본 적도 없는데 신에 대해서 아는 척 막 하고, 그런 불가지론적인 인간의 지식 능력을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없다고도 말하지 않았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오류죠. 그 엄격한 그런 경험주의적 과거 정신에서는 없다고 말하는 것도 오류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오류인 거예요. 그건 가령 신의 영역으로 앞에서 계속 물려주었던 중력은 왜 있지? 소금은 왜 짜지? 이런 것들은 다 신의 영역이에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신의 영역이지 인간의 지식 능력, 인식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라고. 계속 그 소금이 왜 짠지 연구해봐. 연구가 되는지. 중력이 왜 있는지 뭐 이런 거. 그럼 어떻게 돼? 우주론 막 이렇게 나가겠죠. 우주론 가면 다시 우주를 운영하시는 신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고, 신을 전제하게 되면 이제 신학론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신학이 되는 거야. 과학이 아니야 그건. 신학에서 신학자들이 뭐라고 떠들든 이 사이언티스트들 and 필로소퍼, 과학자와 철학자들은 그거 관여하지 않아요. 떠들든 말든. 마찬가지로 신학도 관여하지 않아야 되고 두 개는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 주역을 가지고 점을 쳐서 공자가 자기의 환란과 대흉을 피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과학을 한다거나 자기의 철학의 결정적 원천으로 삼거나 공자가 그러지는 않았다. 그리고 제사 지내는 것도 제사를 지냈지만은 그렇게 귀신이 강림해가지고 그 차려놓은 음식을 자기 조상신인 귀신이 먹고 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조상신이 신령이 귀신이 강림하는 거라면, 실제로 그렇게 믿었다면 그건 제사는 지낼 필요 없죠. 자기가 직접 다른 그 무당 부르다 지내면 되잖아요. 자기가 부른다고 오나 조상이 무당이 불러야 오지. 아니 그 신령계 신학에서는 그렇게밖에 말 못하죠. 근데 공자는 자기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제사 안 지낸 것 같았다 이런 말을 보면, 그 제사를 일종의 국가의 중요한 그런 기념일 같은 현충일을 기념하듯이, 또는 우리가 각종
기념을 하듯이 그 기념을 한다고 해서 그걸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대단히 진지하게 국가 행사를 하죠. 그 세레머니를 대단히 중요한 아주 시리어스한 공연이라고 그 제사를 대단히 진지하고 심각한 공연으로 본 거예요. 함부로 까불면 안 되죠. 그 제사장 앞에서. 그렇다고 그게 귀신이 나온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죠. 8.15 경축 행사를 하는데 그 돌아가신 영령들의 묵념하고 그러는데 그거 뭐 아무렇게나 하고 그런 거 아니죠. 대단히 진지한 공연으로 하는 거다. 거기서 까불다간 그 경범죄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8.15 경축 행사에 참여하지도 않아놓고 참여했다고 말할 수 없듯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아놓고 제사에 참여했다고 대신 참여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절에다가 제사 맡겨놓고 해외로 파견 나가거나 뭐 공무원들, 군인들 또 우리 저 회사원들 그러고 나가는데 그건 편법이에요. 편법. 자기가 없는데 그거라도 완전 내동댕이 치고 갈 수는 없으니까 교회에다가 시주를 좀 많이 하고 저 불교에다가 큰 절에다가 작은 절에다가 알아서 하는데 근데 절 수입이 제사 대신 제삿날 목탁 두드려 주는 걸로 수입이 상당해요. 그만큼 해외로 드나드는 사람이 엄청 늘었어요. 지금은 옛날에 갇혀 한국에만 있던 상황이 아니라서. 만약에 불교가 없었다면 해외 나가는 사람들 곤란했을 거야. 어디다 맡겨. 교회에는 못 지내게 하잖아. 제사 자체를. 응?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전통적인 제사의 제례와 불교는 오랜 세월 공생해 와가지고 대신해 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해요. 물론 사상으로 많은 부분에서 중첩되고 겹치죠. 모든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측은지심을 발휘해서 자비를 베푸는 건 공자의 사상이 불교의 사상이라면 공자도 측은지심으로 모든 생명을 아껴야 된다고 그랬고 공자는 뭐 한 걸음 더 나간 게 있죠. 불교는 식물의 생명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요. 불교는 동물, 곤충들, 미물들까지 신경을 쓰지만 그렇지만 공자는 식물들의 생명과 생명력에 대해서도 보호하려는 각별한 마음을 가졌었다. 한참 자라는 나무를 베서 뗄나무로 쓰면 안 된다고 그랬고 막 싹 트는 그 싹을 발로 밟으면 안 된다고 그랬고 그러면 식물까지 생각한 거죠. 늘 이런 질문을 해요. 얘기에 나오는 말이지만 나무 한참 자라난 나무를 쭉쭉 뻗어 올라가는데 배 가지고 부모님 그 방에 불 때면은 그 효도입니까? 물어보니까 공자가 노 그랬어. 만약에 네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불편해 하겠느냐. 잘 자라는 나무를 베어다가 좀 자기 조금 따뜻하려고 떼버렸다면 그 나무는 영원히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그 겨울을 뚫고 그 단단한 흙을 꿰뚫고 봄에 그 새싹이 뚫고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확 밟아버리면 그거 좋겠어요? 에? 모르겠어. 그냥 아주 독실한 불교도는 받아버리고 하나도 밟아버리고 양심의 자책을 안 느낄지 몰라도 이 유교를 믿는 확신하는 철학자나 유교를 믿는 사람과 일반 우리 백성은 별로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새싹을 밟는 걸. 에? 율로는 모르겠어. 율로는 밟아버리나? 어? 대께 노 하면서 밟아버리냐? 어? 자. 가령 버넷 주교는 템플은 자신들이 무신론자이면서도 종교를 일반 서민들에게 내버려둔 중국의 공자 학파에 대한 거창한 찬미자였다고 비판했다. 지물에서 지인으로의 공자주의적 철학혁명. 공자 철학을 본격적으로 논하는 고대 학문과 현대 학문에 관한 에세이에서
템플은 공자 철학이 인도를 거쳐 근동으로 전해져 소크라테스 플라톤 철학의 모태가 되었을 것이라는 과감한 추정을 전개한다. 종래의 죽은 동양 철학 속에서 완전히 놓친 사실이지만 다시 보면 공자는 인지적 지식 개념을 새로이 지물을 넘어 지인으로 제시함으로써 지물의 인식론적 자연 철학에서 지인의 공감 해석학적 정신과학, 도덕, 철학으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룩한 철학혁명의 주역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템플은 소크라테스 전후의 서양 철학과 정치 제도들이 인도와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말하고 너 자신을 알라는 구호로서 자연에서 영혼으로 연구의 초점을 전환한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방향 전환을 공자와 연결시키면서 공자 철학을 자연 철학에서 정신 철학으로의 새로운 전환으로 해석한다. 그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이 이제 써놓은 것들을 보면 자연 철학자들을 아주 비웃어요. 뭐 구름이나 연구하고 그런다고. 그 자연현상의 배후에 있는 아까 그런 중력은 왜 있지 이런 것들은 인간이 풀 수 없는 건데 그렇게 자연을 깎아내림으로써 신의 권위도 깎아내리려고 하는 자들로 무신론자들로 몰아서 아주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을 연구하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연구해야 된다. 우리의 뭐 도덕성이나 우리의 인식 능력의 유무를 또는 한계를 연구해야 된다. 근데 그 사람은 소크라테스와 등치질 수 없는 건 뒤에도 다른 지적들이 나오지만 템플은 공자가 소크라테스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고 봤어요. 여러 가지 점에서 위대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지적하지 않는 거 하나만 보면 이 사람은 과연 도덕성을 배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기만 하고 답을 못하고 뒤져버려요. 근데 플라톤도 마찬가지다. 과연 도덕을 배울 수 있는 것인가? 이율로 도덕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 도덕적인 놈이 좀 보면 착한 놈은 따로 태어난 것 같고 어떤 놈은 좀 태어나기를 사악하게 태어난 것 같고 그렇게 태어나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건지 배워서 더 도덕적으로 선해지는 건지 이런 의문을 소크라테스는 제기해놓고 여러 차례 묻고 답을 못해요. 사이코패스와 인간 중간에 있는 놈과 합치면 6% 정도를 빼야 되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약 94%는 네 말이 맞는데 인면수심이라고 하는 공맹이 늘 가정하는 비인간들을 빼야 돼요. 이것들은 악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악인이 쓸모가 있을 때가 있어서 선하게 쓰는 게 아니라 선용하는 게 아니라 전쟁 같은 거 나쁜 짓 할 때 쓸모가 있죠. 거짓말할 때 쓸모 있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까 참말처럼 빼고 나면 94%는 도덕을 배운 사람이 안 배운 사람보다 훨씬 더 선하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율로가 해석한 것처럼 인간이 이제 계속 고양시키는 측면이 있어서 미주신경이 있어요. 척추에서 뻗어나가는 미주신경이 29살까지 도덕적인 선행을 자주 보고 그게 임프레시브하게 감명을 받고 또는 스스로 선행을 본받아서 한번 해보기도 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런 영화를 보고 소설을 읽고 그러지 그런 사람은 미주신경이 엄청나게 발달해요. 그 발달하는 시기가 29살까지. 아닌 사람은 별로 발달하지 않아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본능으로 가지고 있더라도 본능의 형태가 원천적으로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라 원래 항목마다 달라. 우리가 젖발던 거 이런 것들은 또는 걸어다니게 되고 이런 것들은 일정한 나이가 되거나 태어나자마자 젖을 빨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나오고 좀 지나면 걸어다닐 수 있고 기어다니다가 걸어다니고 그러죠. 이런 것들은 완전 본능이라고 그래요. 완전 본능. 다윈이 한 말이고 오늘날도 완전히 과학적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반절만 본능적으로 할 수 있게 태어나고 나머지 반절은 기술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것을 반본능이라고 그랬어요. 반본능, 하프 인스팅크트라고 그랬다. 본능이나 어떤 사람은 어떤 교수는 본능과 본성을 구분하려고 들던데 그 같은 말이야. 본능은 본성적 능력을 줄여서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영어로는 똑같아요.
인스팅크트 아니면 네이처라고. 그리고는 이제 포텐셜 네이처, 인스팅크트, 잠재 본능. 이 세 가지로 나눠져요. 잠재 본능에 대해서는 다윈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함의했다고 봐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도덕이나 언어는 반본능에 속해요. 반본능이라 연습해야 돼요. 엑서사이즈를 해야만 많이 늘어나고, 그 행위를 배우고 듣고 감명받고 그 행위를 뻔 따라서 해보고, 이런 사람이 훨씬 더 착해져. 그 미주신경이 발달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반본능으로 태어났으니까. 국어 시간에 국어를 배우고 써보고 창작해 보고 막 백일장 대회 나가서 떨어져 보기도 하고 막 글 잘 썼다고 칭찬도 받아보고 글도 뒤지게 못했다고 혼도 나보고 막 이런 사람이 글 훨씬 잘 쓰죠. 그 언어 능력도 그러듯이 또 노래 같은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노래 부를 수 있는 본능이야 다 타고나지만은 어떤 사람은 엄청 잘 부르고 엄청 못 부르고 그럴 수 있지만, 엄청 못 부르는 사람도 막 음치도 연습을 엄청 시키니까 중간 정도 부르더라고. 그러듯이 본능이라도 개발해야 된다. 반절 본능이니까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잠재 본능인 경우에는 100% 개발해야 돼. 그냥 놔두면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헤엄치는 거. 그냥 타고나자마자 애들은 다 헤엄쳐요. 근데 4살 넘어가 버리잖아. 헤엄 못 쳐. 빠져 뒤져본다고. 4살 이전에는 왜 헤엄치냐면 엄마 뱃속에서 헤엄을 막 잘 쳤거든. 그러니까 아주 아기일수록 물속에서 오래 숨을 참고 살아남아요. 옛날에 남해안에서 배 사고 났을 때 애기가 그 배가 침몰했는데 애기만 살아남았죠. 아주 갓난아기. 물속에서 건져냈더니 다시 건져내자마자 다시 숨을 쉬었어. 아기가. 물속에 있을 때는 숨 안 쉬어요. 엄마 뱃속에 그 뭐라고 하지? 엄마 뱃속에 있는 그 물을 뭐라고 그래? 양수 속에 있을 때는 숨 안 쉬잖아요. 꺼내면 이제 숨 쉬듯이 물속에서 숨 안 쉬. 양수의 염도하고 바닷물 염도하고 같은 줄 알아 몰라? 둘이 똑같아요. 염도가. 인간이 해양에서 진화해온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태어날 때는 그 염도를 재현해서 거기서 이제 생명이 다시 옛날 걸 반복하면서 자라난다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그때 시점을 지나버리면 헤엄은 본능이 아니고 잠재 본능이기 때문에 연습 안 하고 그냥 배우지 않고 물속에 던져버리면 죽어버려요. 물에 빠져 죽는다고. 익사는 왜 하는데? 소위 맥주병들이 익사하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자전거 타는 거. 자전거 못 타는 사람. 우리 미숙이 못 타. 이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100%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안 배우면 아무 소용도 없고. 수학.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지만 학교 근처도 안 간 사람들 수학 못 해요. 근데 만약에 잠재 본능이 없다면, 가령 여기서도 문제가 있게 태어난 사람들 있죠. 천치 같은 사람들, 백치, 천치는 본능이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백날 가르쳐도 안 가르쳐지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들었던 예로는 돌멩이는 던지면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그 중력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데, 그런 돌멩이의 본성에 반해가지고 돌멩이를 영원히 날도록 만들 수 없듯이, 아무리 연습을 시켜도 돌멩이는 못 날아요. 또 인간을 아무리 연습을 시켜도 하늘로 날아오를 수 없어. 왜? 잠재적 본능으로서 날아다니는 본능이 없거든. 근데 헤엄은 잠재적 본능이 있었다고 봐야 된다. 왜? 바다에서부터 진화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싹 사라졌지만은 그래도 조금 갖고 있는 거죠. 뭐 달리기 같은 거 많이 하고 살지 않는데 지금 뭐 시내에서 달리기 할 수도 없죠. 근데 달리기를 계속
하면 20초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는 갖출 수 있어요. 100m 달리기 최고가 얼마냐? 9초 이내냐? 9초 5 이내입니다. 지금 10초 안에 빠졌이 20세기 넘어가면서 지금 10초 안으로 들어왔는데 20초 안으로 100m를 달리면 보통 사람으로서는 무지하게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근데 연습하면 그 정도까지 될 수 있어요. 응? 100m를 10초에 달리면 60초에는 6배니까 600m를 달리죠. 1분에 600m. 10분에 6000m. 10분에 6000m면 15리를 10분에 달린다. 대단히 빨리 달리는 거죠. 거의 빨리 달리는, 원래 본능적으로 빨리 달리는 동물하고 맞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꼭 나눠서 생각해야 돼. 이율로 완전 본능, 반본능, 잠재 본능. 인간의 언어와 도덕성은 이 반본능에 속한다. 그런데 언어와 도덕성 중에 좀 더 본능에, 그래도 본능적으로 가까운 반본능은 인간의 도덕성이다.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인간 언어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배우지 않으면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모든 세계 언어들이 한마디도 같은 게 없어요. 그만큼 특수하게 환경에 의해서 지배되어 버리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도덕은 그렇지 않아요. 안 배워도 그 어느 정도는 도덕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또 이제 특이한 건 인도네시아 산악 쪽이 문명을 한 번도 접촉하지 않은 사람의 도덕 감정이나, 거기서 살인자는 처벌받고 강간한 자도 처벌하고 도둑놈도 처벌받고 이런 법규들을 보면 아프리카의 오지에 아직도 문명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것과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처벌하고 양상, 말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를지 몰라도 근본적인 도덕성에 있어서는 한 번도 접촉한 적이 없는 두 원시 집단끼리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의 도덕은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고 인간의 얼굴로도 나타나죠. 부끄러워하면서 뻔뻔한 얼굴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몸으로 나타나고 얼굴로 나타나는 건데, 그러면 인간의 얼굴 표정은 전 세계적으로 같은 것인가, 이 문제가 생겨나죠. 근데 에크만은 수백 번 인도네시아 산악 쪽을 방문해서 맨하탄에 있는 미국인의 표정과 이 산악 쪽의 표정이 100% 일치한다는 걸 밝혀냈어요. 70년대, 1970년대. 그러니까 미안해하는 얼굴이든 기분 나빠하는 얼굴이든, 미안해하는 건 도덕적인 얼굴이고, 기분 나빠하는 건 뭐 그냥 또는 찡그리고 이런 것들은 비도덕적인 거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미토콘드리아 연구원 사람들은 인류는 아프리카의 3명의 할머니의 자손이라고 그러죠. 아담의 자손이 아니고 이브의 자손이야. 근데 이브가 1명도 아니고 3명이네. 할머니 3명이니까. 과학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 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전에 있었던 인간 종족들은 다 사라졌다. 네안데르탈인과 네안데르탈인은 호모 사피엔스였는데, 우리 현생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죠. 호모 사피엔스가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근데 왜 그 중간 형태가 안 나타났지? 그럼 뭐 좋아진 애고 연애도 하고 섹스도 했을 텐데. 이게 당나귀하고 말하고 교미를 시키면 버새가 태어나잖아요. 노새 버새가 태어나. 안 말일 때는 뭐 버새인가?
거꾸로인가. 하나는 노새고 버새 태어났는데 요것들은 생식 능력이 없죠. 노새와 버새는 생생 능력이 없다고. 그러듯이 당나귀와 말만큼 네안데르탈인 호모사피엔스와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는 달랐던 거예요. 그렇죠. 사랑을 나눌 수도 있었지만은 그 새끼는 번식이 끊어져 버리면서 끝났다. 인간이 이제 호모사피엔스에서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개를 키우면서 그랬다. 개가 없었으면 인간은 현생 인류는 태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네안데르탈인은 빙하기가 왔을 때 다 죽어버려요. 얼어가지고 얼어가서 죽고 아프리카로 몰려 들어간 이제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만 살아남게 되는데, 근데 뭐 여기서 뛰어갖고 그때 뭐 교통수단도 없는데 아프리카로 열대지역으로 다 갈 수 없었죠. 조금씩 종족 이동을 해나가는데 끊임없이 추위와 싸우면서 아프리카까지 간 거예요. 그 수십만 마일 장정을 간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안 얼어 죽어야 되는데 안 얼어 죽게 만들어준 것이 개였다. 개를 껴안고 빙하기를 견디면서 아프리카까지 몰려가요. 나머지 이제 안 갔던 애들은 다 이제 얼어 죽어버리고, 다시 이제 빙하기가 풀리면서 그때는 이제 많이 붙어 있다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지금보다 훨씬 많이 육지로 연결돼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부는 아시아로 다시 돌아오고 일부는 이제 호주 이런 데로 가게 돼요. 근데 가면서 개를 놓치면서 개가 야상화된 종족들이 있었어요. 그 야상화된 개가 호주의 딩고다. 딩고. 개하고 똑같아요. 근데 요것들이 야상화돼 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그 인간을 위해서 진화해온 그 특징을 상실했어. 은빛 늑대를 8대까지 키우면 개로 변해요. 종자가 바뀌어버린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거꾸로 8대 이상 야생으로만 살아가지고 다시 늑대적인 본성에 더 가깝게 변해버린 것들이에요. 딩고의 유래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책에만 나와 있고 대단히 전문적인 책에만 나와 있으니까. 근데 너무 똑같은 놈들이 왜 그래 들에서 돌아다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을 거야. 학술적으로는 그쪽으로 이동하는 우리 인간들이 놓쳐버린 그런 야생화된 개들이다. 아무튼 간에 그 개와 인간의 공감 속에서 또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개가 늑대로부터 인간의 세계에서 진화하는데 인간을 위해서만 진화했어요. 그래서 개는 잘 듣고 인간은 잘 못 들어요. 동물 중에서 제일 못 듣는 게 인간이야. 이유는 개가 대신 다 들어주기 때문에 개한테 다 맡기다 보니까 인간의 귀는 퇴화했고, 코도 개는 30분 전에 거기에 사람이 지나갔는지 동물이 지나갔는지 다 아는데 인간은 죽어도 몰라 누가 지나갔는지. 아니 어떤 경우 엘리베이터 타면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까지는 알 수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잖아. 근데 개는 알아. 그럴 정도로 개는 코가 발달되어 있는데 인간은 개 때문에, 개 덕택인지 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코가 후퇴했어요. 근데 개를 가지고 인간이 수없는 것을 하게 된다. 첫째는 사냥을 하는데 그 이전에 잡지 못했던 대형 사냥감들을 잡을 수 있게 돼요. 개 때문에. 개와 같이 공격하고 개가 포인팅 해주고 어디에 있다는 걸 미리 알려주고 그러기 때문에. 먼저 사냥감이 인간을 발견하기보다 인간이 사냥감을 먼저 발견하게 해주는 게 개였고, 사냥 능력이 급격히 증가하게 돼요. 인간의 능력이. 그러니까 초대형 동물로 사냥을 하면서 인간의 인구가 증식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얻는다. 개는 인간에게 이제 놀아주는 반려이기도 하고, 어린이들에게는 장난감이기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겨울에는 보온병 역할을 하기도 하고, 사냥할 때는 포인터 역할과 또 같이 사냥할 때는 전우이기도 하고,
사냥과 전쟁에서는 전우이기도 하고, 또 보통 때는 늘 보초 서주잖아요. 엄청난 보초지. 그래서 지금은 많은 그 개의 역할을 기계가 대신했지만 엄청난 동지였어요. 인류에. 개는 인간을 위해서만 진화했기 때문에 인간 없이는 불행해지는 존재예요. 인간은 또 개 덕택에 이상하게 진화한 측면이 있어서 오늘날 냄새도 잘 못 맡고 잘 듣지 못하는 이 호모 사피엔스가 생겨났어요. The dogs make us human. 개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었다. 인간은 늑대를 개로 만들었고, 이 두 개의 관계는 생물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관계예요. 개는 머리가 나쁘질지 몰라도 공감 능력은 어떤 동물보다도 뛰어나죠. 개는 지능은 내가 말했듯이 그런 코끼리나 돌고래보다도 못해요. 돌고래나 코끼리는 자기 얼굴을 알아보거든요. 침팬지도 알아보고. 개는 못 알아본다. 지 얼굴 들이대면 도망가요. 한쪽으로 숨어버려요. 막 이 새끼 누군가. 에? 이솝우화 있죠. 어떤 더 멍청한 놈은 지가 생선 물고 있다가 물에 비친 지 얼굴을 보고 거기 물에 비친 놈의 그 생선이 탐나갖고 왕 짓다가 입에 문 것도 떨어뜨리는 이솝우화 있죠. 욕심이 많으면 그렇게 된다고. 근데 우리가 기르고 있는 개는 그렇게까지 멍청한 놈은 없는 것 같아. 좀 이상한 놈이라고 피하지 그게 다른 놈으로 알고 공격하는 건 내가 못 봤으니까. 거울에 비친 저를. 저인지는 분명히 몰라요. 분명해 그건. 저 읽어봐. 일단 템플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피타고라스 철학의 이국적 원천을 추적해 이 원천을 인도라고 밝힌다. 그는 먼저 그리스인들의 철학이 이집트에서 유래했고 이집트 철학과 그리스 철학의 많은 부분이 다시 인도와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피타고라스의 주유천하를 기술한다. 피타고라스는 철학자들의 아버지이고 덕성의 아버지다. 그는 겸손하게 지자라는 이름 대신 지혜의 애호자라는 이름을 선택했고, 지혜의 애호자 이 말은 필로소프라는 소리야. 필로가 애호한다는 뜻이고 소프는 지혜거든요. 이게 지혜의 애호자는 철학자를 말하는 거예요. 필로소퍼가 이제 지혜의 애호자니까. 또는 애지자라고 번역하죠. 철학자를. 처음으로 사덕의 명칭을 도입했고 이 사덕에 이것들이 세상에서 오래전부터 차지해온 위치와 서열을 부여했다. 그리스인들의 모든 학문이 원래 이집트나 페니키아에서 유래했다는 것보다 더 동의할 만한 것은 없다. 그러나 그들의 학문이 이집트인, 칼데아인, 아라비아인 그리고 인도인과의 교류에 의해 이집트나 피니키아가 번영한 정도로 번영하지 않았는지는 나는 아주 믿고 싶은 기분이지만 분명치 않다. 그리스인들의 상당수가 대부분 이 지역들로 학문과 지식의 광산을 찾아 여행을 갔다. 오르페우스, 무사이오스, 리쿠르고스, 탈레스, 솔론, 데모크리토스, 헤로도토스, 플라톤 그리고 고대 철학자들의 원숭이에 불과했던 저 헛된 소피스트, 아폴로니우스의 여행까지 언급하지 않고 나는 피타고라스의 여행만을 추적할 것이다. 이 중요한 철학자들이 뭐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멀리 여행을 갔다 오면 현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 다 그런 축에 속하는 건데, 내가 어렸을 때에도 많이 돌아다닌 사람, 만주, 중국, 남양군도 이런 데 갔다 온 사람들이 대단히 현명한 사람들로 비춰져서 밤마다 그 사람들 얘기 들었던 기억이 나요. 막 찔벅대갖고 얘기해달라고. 그때는 북방도 터져 있고 남방도 터져 있고 막 그랬으니까 온갖 것 러시아까지 갔다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동네에. 근데 어느 때부터가 꽉 막혀가지고 꼼짝, 그 사람들 다 죽어버렸어. 이제 그 다음에 들려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요새도 맨날 농담으로 딸내미나 집사람한테 써먹는 농담이 있는데, 돈 못 번다고 뭐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피해갈 수 있어. 남자들이 거의 어렵죠. 그러면 내가 맨날 인천항에 배 두르면 해준다고 맨날 그러는데, 인천항에 배 두른단 말을
요새 아이들은 이해를 못해요. 인천항에서 뭐 배들어 봤자 뭐 중국에서 뭐 오는 거고 막 그런데 중국에는 맨날 나쁜 물건만 들어올 텐데. 근데 1920, 30년대는 그러지 않아서 중국이 4대 경제대국으로 다시 떠올랐을 때니까 엄청나게 많은 상품들이 거기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배 한 채 가득 싣고 와가지고 서울에다 딱 깔아서 팔면 뭐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이문이 떨어졌대요. 인천항에 배 들어오면 다 갚아준다고 외상값. 맨날 술집서 다 돈 퍼버린 놈이 하는 소리였는데 그게 전해져서 내 귀에까지 들어가지고 우리 학생 때 많이 쓰던 말이거든. 학교 앞에 외상값 안 갚으면 배 들어오면 갚을게요. 맨날 그랬는데 인천항에 배 들어오면. 예? 어디 인천 어디 있죠? 이문상 씨 나가봤나? 백강균 인천항에 배 들어오냐?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좋은 물건이 안 들어오는가 봐. 자, 읽어봐. 피타고라스는 다른 모든 사람 가운데 이런 의도로 가장 멀리 가서 가장 큰 보물들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그는 먼저 이집트에 갔다. 그곳에서 그는 멤피스, 테베, 헬리오폴리스의 사제 대학들 사이를 오가며 연구와 대화 속에서 22년을 보냈다. 그리고 가장 발전 중에 있던 학문과 과학에 대한 입장 허가와 가르침을 얻기 위해 그들의 모든 신비론의 기초를 배웠다. 그는 바빌론에서 도, 사제들의 연구와 배움 또는 칼레아인들의 마법 속에서 12년을 보냈다. 이 두 지역은 고대 학문으로 유명했는데 이 지역에서 한 저자가 말하기를 그들의 계산에 입각할 때 피타고라스가 셀 수 없는 시대들의 관찰을 얻었다고 한다. 이것 외에도 피타고라스는 같은 냄새를 맡고 이집트, 아라비아, 인도, 크레타, 델포스 그리고 이 지역들 중 어느 곳에서든 유명한 모든 신탁소를 여행했다. 템플은 여기서 방향을 돌려 플라톤의 윤회설과 상기설, 지옥론에 영향을 미친 피타고라스 철학과 인도 브라만 철학 간의 직접 연관을 주장한다. 인도 브라만들에 관한 가장 고대적인 보고서들에 의해 나는 피타고라스가 그 멀리까지 찾아간 사람들 중 상당수가 어떤 종류의 필멸자, 인간들이었을 것인지를 추적해내려고만 노력할 것이다. 그의 의견은 세계가 둥글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태초가 있었고 종말도 있을 것이지만 엄청난 시간의 지속기간에 의해 양자를 헤아린다는 것이다. 세계의 조물주는 전 우주의 삼투에 있고 우주의 모든 부분에 퍼져 있는 기다. 그들은 영혼의 윤회를 생각하고 어떤 이들은 플라톤의 지옥저택과 같이 많은 것들에서 지옥저택의 담화를 사용했다. 기라고 하는 것은 그 극동에 지금 사상이 들어간 거예요. 중국의 어떤 사상도 인도의 어떤 사상도 또 그리스의 어떤 사상도 이 세상의 기가 본질이라고 보고 그걸 신으로 여긴 사람은 없어요. 여기에서 신령이나 소울이라고 번역하기도 이 기를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진짜 안 들어가는 거 별로 용기 막 전부 기야. 사람한테 사기가 어렵다는 죽을 세기 어렵다는 소린데 수도 없이 기자 들어가는 우리말만 해도 내가 한번 찾아보니까 100개가 넘어요. 기에 미쳐버린 민족이라도 볼 수 있는데 생기, 사기의 반대말이지만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쓴다. 자. 그들의 도덕 철학은 주로 몸의 모든 질병이나 이상 증세를 방지하는 데 있다. 피타고라스가 보통 가정되듯이 이집트라기보다 이런 유명한 인도인들로부터 그의 자연철학과 도덕철학의 가장 큰 부분을 배워 그리스와 이탈리아로 도입했다는 것은 가장 개연성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나는 이집트인들 사이에 공유된 영혼윤회 사상이 피타고라스 시대보다 더 오래전에 언급된 어떤 흔적도 관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집트인들도 그들의 학문의 많은 것을 인도로부터 가져왔을 것이라는 것도 있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자, 그렇다면 이집트에 윤회설이 있었고 그 이집트로부터 윤회설을 받아들여서 소크라테스가 피타고라스를 매개로 했던 직접 자기가 가서 받아들였던 국가론, 플라톤의 국가론 제10장은 챕터 10은 윤회설을 전개하고 있어요. 이게 불교의 윤회설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윤회설이 이집트에서 왔고 이집트는 거꾸로 인도로부터 가져왔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 말이야. 윤회설은. 근데 윤회설이 없으면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인식론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플라톤의 인식론은
상기설이라고 그러죠. 상기해내는 거, 기억해내는 거. 뭘 기억해내냐면 어떤 경험적인 사물을 보고 나무를 보면 나무에 이상적인 형태, 이데아가 있다고 생각해요. 플라톤은. 이게 나무가 나무마다 다른데 그 어떤 공통된 순수한 나무라는 관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나무를 나무로 인식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나무라고 하는 이 순수한 형태를 이데아라고 불렀다. 근데 이 이데아는 우리가 원래 태어나기 전에 이데아의 세계에 살았다고 가정해요. 이데아의 세계에 살았는데 태어나면서 이데아를 망각해버려요. 망각하는데 유사품들, 즉 나무의 유사품들을 자주 많이 접하고 경험하다 보면 그 원래의 나무 이데아를 딱 기억해내는 순간 번개처럼 알미, 즉 인식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걸 기억해내는 걸 상기설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어디에서 이데아의 세계에서 살았느냐? 인간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거기서 이제 전제로 윤회설을 전개하는 거예요. 인간은 윤회하는 건데 원래 이제 태어나기 전에는 다른 시대에 살았던 존재인데 보통 사람들의 윤회는 1만 년 이상 걸려요. 예? 소크라테스 말에 의하면 평범한 사람은 1만 년 이상 걸려. 근데 철학자는 생전에 철학을 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려면 3,000년이면 좋게요. 그러면 다시 태어날 때 그 이데아를 알고 있었으니까 계속 기억하고 나오면 되는데 기억을 못하게 되는 게 오다 보면 엄청난 황무지가 있어요. 황무지가 있어서 황무지를 가로지르고 나면 강이 나오는데 그 목이 엄청 마르니까 그 강물을 마시게 돼요. 마시는 순간 이데아의 세계에서 오던 그 기억을 가지고 오던 자기의 모든 기억이 사라져 버려요. 그 히랍어로 그 망각을 네테라고 부르거든요. 그 강을 네테의 강이라고 그래. 네테의 강을 건너오면서 싹 잊어버려 가지고 이제 경험을 통해서 어렵게 그 하나하나 이데아를 기억해내고 상기해내면서 인식이 발생하고 지식이 나온다. 네테의 연가라고 옛날 일제시대 때 시 기억납니까? 네테의 연가는 그게 망각의 연가란 소리요. 그게 망각의 연애시, 그게 네테의 연가야. 응? 일제시대 때 지식인들보다도 무식해. 특히 율로 맨날 저 노면 참가만 하다가. 자. 템플은 이집트의 윤회 사상이 피타고라스와 동시대에 인도에서 들어왔고 이집트의 학문도 대부분 인도에서 들어왔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아까 다른 말로 하면 윤회설이 없다면 이 브라만 또는 힌두교와 불교의 윤회설이 없으면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철학은 붕괴돼 버린다. 이걸 우리 스님들이 몰라요. 그래서 한번 술집에서 우리 학교 정각원 스님 만났을 때 이 말 했더니 처음 듣는데야. 몇 페이지에 나오냐고. 그래서 페이지는 내가 모르겠고 국가론 챕터 10이라고 찾아보시라고. 거기만 받아 쓰더만. 그러니까 불교도 머리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연구하기로 시작하면 무지하게 연구할 게 많아요. 서양어로 전해진 게 많으니까. 자. 이것은 이집트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 그리스 철학도 우회적으로 인도의 학문과 사상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템플에 의하면 고대 인더스강 유역으로 이주한 에티오피아인들은 이집트인들에게 학문과 제도 관습을 전해주었고 홍해에서 온 페니키아인들도 지중해 연안에 이주해 학문과 항해술로 명성을 날렸다. 그리스 철학의 중국 원류설. 템플은 이 지점에서 말머리를 돌려 이 모든 학문과 관습을 인도, 특히 중국과 연결시켜 놀랍게도 좋은 앱처럼 그리스 철학의 중국 기원설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그는 우선 중국의 유구성을 논증한다. 에티오피아, 이집트, 페니키아, 지중해 연안의 많은 학문들이 인도 혹은 중국과 같은 멀고도 유구한 원천으로부터 들어왔다는 이 추정을 보강하기 위해 우리가 알렉산더 이전 인도의 유구성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를지라도
중국의 유구성은 어떤 곳에서든 공정한 기록임을 자부하는 최고의 것이라는 사실이 굉장한 명증성으로 주장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의 선교사들은 이 기록들이 명백하고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의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4,000년 이상 아주 멀리 뻗어 올라간다는 데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 종교인들조차도 성사의 속류적 연대기와 상반되는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이 기록들의 진리성을 의심하기보다 기원전 270년경 그리스어로 번역된 72역 성서의 연대기에 호소함으로써 중국인들의 기록 속의 현상들을 덜어내는 것으로 만족할 정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 철학과 같은 지중해 연안의 많은 학문들이 인도 혹은 중국과 같은 멀고도 유구한 원천으로부터 들어왔다는 템플의 추정이다. 중국의 유구한 역사가 최고의 기록이라는 사실이 이 추정을 뒷받침해주는데 유구한 중국 역사 기록은 다시 구약 성서의 모세 기록을 무력화시키면서 전문가들만 볼 자격이 있는 그런 성서예요. 왜냐하면 잡다한 게 다 모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공인된 이 성서와는 달라요. 어? 그런데 이 잡다한 성서를 가지고 공자와 중국의 역사와 시대 다툼을 해야 조금 말이 되지. 안 그러면 성서를 넘어가 버리니까 중국의 역사는 기록된 것만 해도 4천년이니까 기록 안 된 하나라 은나라 이런 것까지 따지면 막 7,000년까지 가버려요. 어? 기록된 것만 4,000년이야. 4,000년 동안 기록된 그 과거의 기록 안에 일어난 월식과 일식에서 서양 사람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오류이지 나머지는 다 정확했다고 그래요. 자, 에티오피아, 이집트, 페니키아로부터 학문을 전달받은 그리스 등 지중해 연안의 많은 학문들이 인도 혹은 중국과 같은 멀고도 유구한 원천으로부터 들어왔다는 템플의 추정은 소크라테스와 동일한 공자의 철학혁명과 연결된다. 우리가 자신의 치세로부터 역사시대를 시작하려는 욕심에서 물리학과 농업 서적을 제외하고 모든 책을 분서하라고 명령한 중국인 왕들 중 하나 진시황의 야만적 야심 때문에 중국의 학문이 어떤 과정을 취했는지 그 방대한 영토에서 그리고 아주 굉장한 시간적 유구성 속에서 이 학문이 어느 정도까지 높이 고양되었는지에 대한 지식을 상실했을지라도 주목할 만한 것이자 동의하는 것은 중국인들 중 배운 자들의 의견이 현재 존재하듯이 식자들이 고대 두 학파로 나뉘어 있었고 이 중 한 학파는 영혼, 기의 윤회를 생각했고 다른 학파는 세계를 그 덩어리의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1000개의 다양한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일정한 시간 뒤에 다시 같은 덩어리로 녹아내리는 거대한 금속 덩어리에 비교하며 물질의 영원성을 생각했다는 사실, 그리고 중국인들 사이에 자연 철학에서 옛날에 쓰인 많은 서적들이 존재했다는 사실, 나아가 소크라테스의 시대와 가까운 즈음에 인간들을 자연에 대한 이런 쓸모없고 밑도 끝도 없는 사색으로부터 도덕에 대한 사색으로 교정하는 소크라테스와 동일한 설계를 계시했던 중국인들의 위대하고 유명한 공자가 살았다는 사실이다. 제일 끝에다가 공자를 딱 놓았죠. 우리가 오늘날 공자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이 템플이 한 10배 이상 더 공자를 좋아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자가 소크라테스의 시대와 가까운 즈음에 인간들을 쓸모없고 밑도 끝도 없는 자연에 대한 사색으로부터 도덕에 대한 사색으로 교정하는 소크라테스와 동일한 설계를 계시했다는 템플의 해석이다. 지중해 연안의 많은 학문들이 인도 혹은 중국과 같은 멀고도 유구한 원천으로부터 들어왔다는 템플의 추정을 전제할 때 이 해석은 공자가 소크라테스보다 82년이나 먼저 태어났기에 소크라테스의 철학개혁이 공자의 새로운 철학 설계를 수입한 것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공자의 철학혁명이 내용적으로 소크라테스의 그것보다 더 우월하고 또 소크라테스가 공자의 철학혁명을 모방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점이다. 템플은 일단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그리스적 철학개혁과 공자 혁명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소크라테스 영혼론의 사적 지향과 대비되는 인간의 덕성과 공동체의 공적 행복을 지향하는 공자 철학의 원리적 우월성을 말한다. 공자의 이 계획은 그리스인들의 성향이 주로 사적 인간들이나 가족의 행복에 쏠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인들의 성향은 훌륭한 품성과 국가나 정부의 질학에 쏠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국의 이 국가와 정부는 수천 년 동안 알려졌고 또 알려져 있으며 정확하게 학자들의 정보라고 불러도 된다. 왜냐하면 학자가 아닌 사람은 국가의 책임을 맡도록 입장이 허가되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것, 즉 대과에 회시라고 그랬는데 중국에서 우리는 대과였고 응시할 수 있는 건 성균관을 나와야 됐어요. 예? 우리는 성균관이고 중국에서는 국자감이었다. 감생이라고 불렸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균생이라고 부르고 그랬지만은 대학을 나온 사람만 대과 또는 회시에 응시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엄청 걸리고 그랬죠. 근데 뭐 성균관 나왔다 해서 꼭 합격하는 건 아니라서 많이 떨어져서 3년에 33명 뽑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물론 이제 그러면 뭐 증광시 경추관 오면 증광시 이렇게 한 번씩 하고 그럴 수는 있었어도 그런 예외적인 시험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33명? 성균관 학생은 300명인데 33명을 뽑으면 뭐 90대 아니 10대 1 9대 1 막 그러죠. 그래서 막 누적됐어요. 그래 맨 글만 읽으니까 영조 때에도 이런 게 기록이 나오는데 막 60이 돼도 글만 읽고 있고 맨날 떨어져. 과거 시험에 대과에 낙방 오면 관직을 얻을 수 없죠. 떨어지니까 한 번씩 왕이 그 불쌍한 사람들을 명단을 써 올려라 그래갖고 교육복지 혜택을 줬는데 어쩌다가 그것도 뭐 매번 한 게 아니고. 그래 이 모든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대학이나 대학원 이상 나온 사람들이었다. 충분히 중국의 공자 철학이 인도에 이미 전해져 있었을 것이고 수학의 영은 이미 그 이전에 전해졌으니까 수학의 영은 영자리를 원래 십진법을 썼던 중국인들은 그 자리를 비워놨다고 그랬죠. 내가 여러 번 말하지만. 근데 글자를 잘못 쓰면 빈자리가 자꾸 밀려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붓뚜껑을 꽉 찍었어요. 그게 0이라는 개념의 기원이고 동그라미가 0이 되는 붓뚜껑이 동그라니까 0이 되는 그런 기원이에요. 그게 중국의 영 개념이 인도로 전해지면서 수학의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진다. 뭐 영 개념이 전해졌는데 공자 철학이 전해지지 않았겠어요? 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피타고라스가 그의 자연철학과 정신철학 둘 다의 최초 원리들을 이 먼 지역들에서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 칼데아, 인도를 여행했던 데모크리토스가 말한 원리들도 그의 독트린이 나중에 에피쿠로스에 의해 개선되는데 동일한 원천들에서 유래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두 사람 이전에 마찬가지로 인도를 여행했던 리쿠르고스도 세상에 아주 평판이 자자한 그의 법과 정치의 주의 원리들을 거기로부터 가지고 왔다고 아주 믿고 싶다. 왜냐하면 고대 인도인들과 중국인들의 학문과 견해들에 대한 이미 주어진 설명에 주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영혼의 윤회, 사대덕, 학자들에게 명해진 긴 묵상, 글자보다 전승에 의한 자기들의 독트린의 전파, 피타고라스가 도입한 동물적 생명을 가진 모든 육류의 금욕, 에피쿠로스가 도입한 형식의 영구 변동과 결합된 물질의 영원성, 물질의 무통성, 정신의 평온 등과 같은 모든 그리스 생산물과 제도들의 씨앗들을 쉽사리 저 인도인과 중국인들의 학문과 견해들 가운데서 발견한 것이기 때문이다.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템플은 가령 요순, 탕무, 주공, 공자의 대덕론과 유사한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대덕론을 언급함으로써 이들이 공자의 저 철학개혁 자체를 수입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6-2 공자의 찬, 인류를 사랑하는 천재적 애국자이자 세계주의자. 윌리엄 템플은 영웅적 덕성에 관하여에서 주로 중국의 정치 문화와 정치 도덕 철학을 논한다. 여기서 템플은 니오프를 따라 중국의 지리, 산천, 황제, 궁전과 정원, 도성과 도시,
농촌을 개관하면서 중국을 세계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왕 중 가장 방대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인구 많은 왕국으로 소개하고 중국의 이 부강함, 문명함, 더 없는 행복이 다른 어떤 왕국보다 더 많이 중국에 경탄할 만한 헌정체제와 정부에 기인한다고 단언한다. 이런 개관에 의해 이어 템플은 먼저 공자 철학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중국 찬양과 공자 예찬. 공자 철학으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템플은 중국 정부가 철인 학자들의 정부임을 먼저 내세우는 것으로 시작한다. 다른 나라 국민들이 보통 귀족과 평민으로 구별되는 것처럼 중국의 국민들은 식자와 문맹자로 구별된다. 이 후자는 다스려지는 백성들의 몸통이자 대중을 이룬다. 전자는 다스리는 모든 치자와 조만간 또는 과정을 거쳐 치국에서 이 치자들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포괄한다. 왜냐하면 식자들 외에 다른 누구도 결코 정부에 채용되지 않고 또한 그들 사이에서 그들을 현자, 철인, 박사로 칭하게 만드는 학문의 지위나 학위를 갖지 않은 어떤 사람도 가장 큰 대임에 등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이 정부가 무엇인지, 이 정부 안에 고용된 사람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학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학문이 유럽에서 우리의 학문이 하는 것으로 얘기되는 것과 정반대로 어떻게 그들을 정부에 적합하게 만들어주는지를 알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바로 이어서 그는 공자와 그 학문을 개관한다. 그는 중국 민족의 가장 위대한 두 명의 영웅은 복희와 공자인데 이들의 기억은 중국 민족 사이에서 늘 신성하고 경모되는 것으로 이어져 왔다고 말문을 뗀다. 템플은 공자에게 이렇게 논한다. 모든 중국인들 중 가장 유식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덕스러운 사람인 공자는 2000여 년 전에 살았다. 공자가 살았던 당대의 임금과 치자들은 둘 다, 그리고 이후 시대의 그들 모두는 어느 한 곳에서는 한 필멸적 인간에게 주어진 경의 중 가장 큰 경의를 공자에게 품어왔던 것으로 어느 보인다. 한 곳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 공자는 많은 논문들을 썼고 중국인들의 모든 학문을, 심지어 복희의 저술이나 도표들로부터 나온 학문까지도 적어도 그가 인류의 개인적, 시민적, 정치적 자격에서 인류에게 필요하거나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 논문들 안에 요약했다. 자, 공자는 많은 논문들을 썼다. 이거 틀렸어요. 공자는 많은 논문들을 쓰지 않았다. 공자는 어록들을 남겼고 제자들이 받아 썼어요. 얘기 전체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직접 쓴 것은 춘추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저술이라기보다는 그 서경이라는 건 정리한 거야. 자료 정리를 했다. 편찬자지 저술가가 아니에요. 시경도 편찬만 했지 저술하지 않았다. 서경도 그렇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논문을 썼다. 이건 베껴 썼다는 이야기지 그냥 자기가 저술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공자가 쓴 유일한 책은 춘추인데 춘추에 대한 해설서가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춘추 좌시전, 줄여서 좌전, 춘추 좌전이라고도 하고 좌전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춘추 공양전, 동그라미 공양전, 그 다음에 춘추 기역 공양전, 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다 특징이 있는 해설서인데 명분론이 제일 강하게 해석한 게 공양전이야. 그리고 평범하고 가장 풍요롭게 해석한 게 또 공자님의 논어에 나오지 않는 어록도 많이 나오고 그걸 싣고 있는 게 춘추 좌시전. 좌구명이 썼다고 알려져 있지만은 시간대가 안 맞아요. 좌구명은 공자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근데 공자 나이가 많은 좌구명이가 공자의 춘추를 해설했다? 조금 문제가 있어서 믿어지지는 않지만 좌씨는 좌씨였던 것 같아요. 이름이 구명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독립선언하고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거의 부도나게 생겼는데 경제적으로 망해가지고 산삼을 40톤을 싣고 가가지고 중국에서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물건을 사와서 그 미국이 살아나요. 경제적으로 구조돼요. 산삼 덕분에. 산삼을 거꾸로 서양에서 중국에 팔았어. 근데 그게 사시사철이 분명한 땅이잖아요. 거기도. 그리고 유럽도 그런 땅이에요. 근데 그런 데는 전해졌고 이상하게
인도의 공자 사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전달만 한 것 같다. 전달만. 저쪽으로. 그리고 이슬람 지역에 한 군데도 그 열대 더운 지역에 공자 철학이 지나갔을 텐데 홀딩되지 않아요. 물론 아프리카는 내가 말도 안 하겠어요. 그리고 남미에 뭐 이름 자체가 막 나라 이름이 에콰도르 막 그래 버리니까 그냥 적도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데는 아예 공자 철학이 접근도 사시사철이 분명치 않은 데는, 그리고 공자의 글 하나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사시가 있는 것은 천리다, 하늘의 규칙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말이 막 이렇게 경전 안에 써져 있는데 사시가 없는 땅에서 읽으면 이상할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전파되지 않은 지역은 남극 지역과 북극 지역, 그 다음에 열대 지역에 공자 철학은 전해지지 않았어요. 특이하게 사시사철이 있는 온대지방과 한대지방, 열대와 냉대에는 전해지지 않았다. 춘추라는 책 이름과 상당히 직결되어 있는 이유라고 보인다. 지나친 추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자 철학 안에 밤낮이 있고 사시가 있고 또 해마다 바뀌는 그런 철칙을 끊임없이 천도라고 부르거든요, 공자가. 그러니까. 자. 이 논문들은 다음에 아주 커다란 존경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이후 탐구되었고, 그래서 아무도 공자가 쓴 것을 문제시하지 않고 의견과 삶에 가장 참되고 가장 좋은 준칙으로 승인했다. 그리하여 모든 논변에서 공자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충분하다. 자활하면 끝나는 거죠. 시사했듯이 영웅적 덕성에 관하여에서 템플은 1687년 파리에서 출판된 중국 철학자 공자를 직접 시사한다. 이것으로 보아 그의 중국 철학 연구 수준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템플은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공자의 저작의 총합은 윤리학의 체계 또는 다이제스트, 즉 인간들의 삶, 가족, 정부, 아니 주로 이 후자의 제도와 행위를 위해 틀지어진 개인적이거나 재가적인, 시민적이거나 정치적인 또는 도덕적 덕성들의 체계 또는 다이제스트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공자의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어떤 백성도 훌륭한 정부 하에 살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고, 어떤 정부도 훌륭한 사람들 위에 있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그리고 인류의 지락을 위해서는 제 자신의 생각, 타인들의 가르침 또는 제 나라의 법률들이 그를 교화하는 한에서 천자에서 서인에 이르는 모든 국민이 선하고 지혜롭고 덕스럽게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공자의 사상과 추론의 만곡은 개인, 가족, 정부의 이 단계를 오르락내리락 내달린다. 이어서 윌리엄 템플은 자기 완벽화의 수신론과 관련된 공자의 성선설을 이렇게 논하고 있다. 수신을 셀프 퍼펙션 또는 퍼펙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퍼펙터빌리티나 퍼펙셔널리즘, 완벽주의, 완전주의 이 개념으로부터 진보라는 사상이 나오거든요. 인간은 계속 완벽화될 수 있다. 인간은 진보하는 것이다. 역사가. 이런 개념이 퍼펙션이라는 개념에서 나오는데, 그 퍼펙션은 얘들이 공자님의 수신을 그 영역하거나 라틴어로 번역한 거야. 웃기죠? 한마디로 서양의 그 유명한 진보사상은, 칼막스까지 나오게 만든 이 진보사상은 공자의 수신 개념의 일정한 조금 누적된 오독에서 나온 것이다. 오독. 자기 개인을 갈고 닦는 게 수신이지 무슨 진보야. 그 오독은 좀 먼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요. 자. 이어서 윌리엄 템플은 자기 완벽화의 수신론과 관련된 공자의 성선설을 이렇게 논하고 있다. 공자가 정초로 수립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가 그 위에서 세우는 주요 원칙은 만인이 배워야 하고, 그가 결코 그의 생의 과정과 품행 속에서 본성의 법칙으로부터 벗어나거나 방향을 틀지 않도록 그 자신의 본성을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높이로 향상시키고 완벽화하려고 힘쓰는 원칙이다. 이 대목은 아까 왜 그랬는지, 반절은 내가 설명하고 반절은 우리 데카노가 설명했죠. 계속 고양시켜야 된다는 거. 왜 계속 배워야 되는지를 말해준 거예요. 본성이 딱 하나 알면 돼. 본성이 우리 반본능이기 때문에 완전 본능이 아니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상, 탐구, 근면 없이 수행될 수 없기에 학습과 철학을 필수적으로 만든다는 원칙이다. 이 철학은 철학의 본성에서나 인간들의 본성에서나
인간들에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결과적으로 여러 신분과 여러 능력 수준의 만인이 해야 하는 것과 피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심신의 완벽화와 인간의 극대 행복 또는 최고 행복의 근본은 본성의 이런 완벽화라는 원칙이다. 이 이게 여기서 완벽한 자리에다가 수신을 다 집어넣으면 또 말이 여기까지는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완벽화해서 퍼펙셔니즘까지 가버리면, 완벽주의로 가면 진보주의로 확대 해석돼 버리는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좌파적인 사고, 진보주의적인 사고는 이 완벽주의와 관련된 거예요. 그냥 한번 인간이 완전히 끝나버리면,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 완전한 아담과 이브라면 진보는 없는 거야. 인간이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공자 철학에서만 진보가 나오는 거라고. 자, 이 완벽화를 달성하는 수단과 잣대는 주로 그의 본성과 부합되는 것 외에 어떤 것도 의욕하거나 욕구하지 않는 것이고, 타인의 복리나 행복과 합치되지 않는 어떤 것도 의욕하지 않는 것이라는 원칙이다. 이 목적을 위해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동의하게 되는 여러 덕목들의 불변적 과정과 실천이 규정되어 있다. 이 덕목들 중 예법과 보호는 그들에게 기본적인 것이다. 간단히 공자가 쓴 모든 것의 전 범위는 인간들을 잘 살고 잘 다스리라고 가르치는 것, 부모, 선생, 치자가 어떻게 다스리고 자식, 하인, 신민이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만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인다. 템플은 니오프의 공자 논의를 거쳐 옮겨놓다시피 공자의 성선설을 반복하고 있다. 공자 논의를 거쳐가 아니라 공자 논의를 거의. 거의. 자연적 이성의 완벽화는 대학의 수신 또는 예기의 성신, 자기완성 개념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 서양인들은 이후에도 존 앱처럼 자기들의 합리론적 관점에서 공자의 치자를 플라톤의 지성주의적 철인치자로 굴절시키듯이 공자를 합리론적으로 해석해 수신 개념을 줄곧 이 자연적 이성의 완벽화로 굴절시켜 이해한다. 굳이 완벽화라는 용어를 써서 옮긴다면 본성의 완벽화가 올바른 번역일 것이다. 아무튼 공자 철학의 번역 과정에서 처음 나타난 이 완벽화 개념은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의 중요한 철학적 화두로 떠오른다. 이 완벽하라는 말을,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돼. 템플이 처음 썼다는 말이 아니라, 이 완벽화는 템플이 읽었다고 하는 아까 말한 중국 철학자 공자라는 책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처음으로. 이게 반복되는 거죠, 여기서. 자. 이와 같이 이미 17세기 후반에 공맹의 도덕적 본성론과 성선설은 기독교의 원죄설을 마비시키고 홉스의 성악설을 쳐부술 만큼 유럽 식자층 안에서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다. 템플은 공자를 천재이자 애국자로, 그리고 인류를 사랑하는 사회동포주의자 또는 세계주의자로 찬미한다. 이 모든 것은 개인적이거나 제가적인, 시민적이거나 정치적인 지혜와 덕성들을 위한 수많은 개별 준칙과 가르침과 함께 공자에 의해 거대한 구경의 지식, 지각의 탁월성, 한아름의 슬기로 논의되고 우리의 것과 무한히 다른 언어와 지필법으로 인한 번역의 어설픔과 모자람을 감안해줄 수 있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든 쉽사리 느껴질 수 있는 것처럼 문체의 우아함, 비유와 사례의 적절성으로 예시된다. 그리하여 그 사람은 아주 특별한 천재, 위력적 학문, 찬탄할 덕성, 탁월한 본성을 갖춘 사람, 그의 조국이 참된 애국자, 인류를 사랑하는 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템플이 공자를 이렇게 최고로 예찬하는 것에서 그가 공자 숭배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자의 애호가여서 공자 열광자로, 나중에는 공자 숭배자로 변하는 과정을 우리가 그대로 읽을 수가 있죠. 자. 템플의 경우는 중국에 대한 관심이 공자 철학에 대한 열광과 숭배를 야기한 것이 아니다. 아니, 그와 정반대로 공자 철학에 대한 그의 열광과 숭배가 그의 중국 관심을 유발한 것이다. 그의 중국 관심은 그 당시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의 선진적 자유사상가들로부터 그에게 전염된 공자 열광에 의해 점화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공자 철학에 대한 이런 지식과 열광을 바탕으로 템플은 영웅적 덕성에 관하여에서 중국의 교육제도를 상론한다. 중국의 학문은 첫째, 그들의 언어의 지식이 있고, 그 다음은 공자와 그의 위대한 사인의 제자들의 저작의 배움, 연구, 실천에 있다.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 것에서 더 완벽해지는 만큼 더 존경받고 더 출세한다. 또한 공자의 주요 부분들을 자기 기억 속에 보존하고 공자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공자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공자를
뇌과급제자를 서양의 대학 2년생, 석사, 박사와 비교하며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자, 저 선달이 뭔지 모르겠죠. 대과급제자 중에 그 아직 관직을 못 얻은 사람을 출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무관인 경우에는 선달이라고.